1997년 가을, 서울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 운동회의 날이었다. 하늘은 흐렸고 가랑비가 살짝 흩날리다 말았다. 운동장 바닥은 눅눅했고 흙냄새가 코끝을 간지렸다. 아이들은 3, 4, 5 모여 줄넘기를 하거나 달리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학교 방송에서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또박또박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하준의 귀에는 그 소리보다 자신을 향한 웅성거림이 더 크게 들렸다. 아, 하준이 또 도시락 저거야. 에이, 또 계란 하나에 고추장이 별 모양. 쟤는 진짜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 아냐? 고아원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운동장 한쪽에 앉아있던 정하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낡은 은색 도시락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김이 식은 밥 위에 반숙 계란 프라이 하나, 그 위에 고추장이 별 모양으로 얹어 있었다. 언제나처럼 하늘봄 모육원에서 정성껏 싸준 점심이었다. 하지만 그 도시락은 몇 초도 지나지 않아 하늘로 날아갔다. 꺼져, 고아 새끼. 강민재, 반장이자 부잣집 아이. 그의 운동화는 새하얗고 머리는 반들반들 윤기가 흘렀다. 그는 하준의 도시락을 발로 찼고 계란은 흙바닥에 퍼지며 노른자가 터졌다. 하준의 눈이 흔들렸다. 별 모양의 고추장이 흙 위로 번지며 사라졌다. 가슴이 조여왔다. 울고 싶지 않았다. 절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목이 메어왔다. 울어봐. 울어. 그래야 진짜 고아지. 민재는 비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웃었다. 그 순간 땅을 울리는 단단한 군화 소리가 들려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늘봄 모육원의 원장이자 전직 장교였던 이 원장님이 절뚝이며 운동장으로 들어섰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누구보다 강단 있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뿔뿔이 흩어졌다. 운동장 한복판에는 정하준과 원장님만이 남았다. 저 멀리서 달리기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들렸고 아이들의 함성이 바람에 실려왔다. 원장님은 흙바닥에 떨어진 계란 프라이를 조심스레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 손등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다. 하준아, 내 꿈이 뭐였지? 하준은 고개를 숙인 채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그 목걸이만이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계 최고의 의사여. 원장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좋다. 세상이 너를 버려도 너는 세상을 버리지 마라. 그는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하나 꺼내 보였다. 좋은 소식이 있다. 우리 원에서 열심히 사는 5 아이에게 특별한 후원자가 생겼다. 봉투 겉면에는 깔끔한 손글씨로 정하준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너에게 온 첫 편지다. 앞으로 매달 받을 거야.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래. 그 순간 하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다. 마치 오래된 빨간 우체통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 듯한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종이는 두꺼웠고 잉크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한 줄 한 줄 정성껏 눌러 쓴 만년필 글씨. 하준아, 너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고 싶다며? 멋진 꿈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단다. 너는 이 세상에서 아주 소중한 존재야. 주변이 초라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낮아지는 건 아니란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지켜볼게.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줘. 하준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가슴 한가운데 어떤 약속이 새겨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쓰레기통이라 불리던 아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은 듯했다. 밤이 되자 보육원에는 귀뚜라미 소리만 가득했다. 아이들은 하나둘 잠들고 하준은 방 한구석에서 편지를 품에 안고 누웠다. 목에는 여전히 그 낡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 끝은 그 이니셜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정, 자신의 성. 하지만 어머니의 성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것일까? 아니면 키다리 아저씨? 잠결에 떠오른 생각 하나. 만약 정말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나도 그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 하준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꼭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될 거야. 정하준은 키다리 아저씨의 첫 편지를 읽은 이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마음이 달라졌다. 그 편지 한 장이 마치 마음속에 작은 불씨를 붙인 듯했다. 그 불씨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작게 그리고 확실하게 타올랐다. 겨울이 가까워지자 보육원의 창문은 더 자주 서리로 가득 찼고 수도는 얼어붙기 일쑤였다.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찬물로 세수하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하준은 그 추위 속에서도 웃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 달 후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봉투 안에 작은 선물도 들어있었다. 파란색 줄무늬가 있는 수첩 한 권, 표지에 은색으로 쓰인 문구. 너의 오늘은 내일의 의사를 만든다. 글씨체는 이전과 같았다. 정성스럽고 또렷했다. 하준은 수첩의 첫 페이지에 적었다. 1997년 12월 5일. 나는 오늘 하루도 낭비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그는 매일 그 수첩에 하루를 기록했다.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를 적었다. 그 기록은 점점 늘어났고 몇 달 뒤 수첩은 온통 글씨로 빼곡했다. 편지는 매달 빠지지 않고 도착했다. 어떤 날은 짧은 시가 담겨 있었고 어떤 날은 작은 책갈피, 문구 세트 혹은 미니 간식이 동봉돼 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언제나 같았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응원한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정하준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믿어야만 했다. 그의 하루는 점점 달라졌다. 수업 시간에도 더 집중했고 친구들이 놀려도 묵묵히 넘겼다. 책을 펴는 시간이 많아졌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도서관에 남아 있었다. 선생님들은 그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았다. 어느 날 급식소에서 음식을 배식받던 중 또 한 번 민재와 마주쳤다. 민재는 여전히 친구들의 중심이었다. 그는 하준의 쟁반을 힐끗 보더니 비웃었다. 또 책 봤냐? 아, 고아가 그렇게 공부해서 뭐 하려고? 의사라도 될 거냐? 하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밥을 먹었다. 민재는 씩 웃으며 덧붙였다. 그래도 너 혼자보단 나아졌겠지. 이번엔 뭐야? 또 누가 동정해서 후원하냐? 편지, 간식, 키다리 아저씨? 그 말에 하준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날 밤 하준은 도서관 뒤편의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이번 달 편지가 들려 있었다. 편지 말미에 적힌 문장이 마음을 울렸다. 하준아, 세상이 너를 정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너 자신을 정의하렴. 남이 내 삶을 조롱할 권리는 없어. 너는 너의 선택으로 살아가야 해. 그날 밤 하준은 처음으로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보육원에는 오래된 우체통이 하나 있었다. 녹슨 붉은 철제함. 아무도 그걸 사용하지 않았지만 하준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그 안에 넣었다. 안녕하세요, 키다리 아저씨. 저는 하준입니다. 매달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마치 제가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꼭 의사가 될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언젠가 아저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면 꼭 제 이름을 말해드릴게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 편지는 어디로 갔는지 하준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워졌다. 계절은 바뀌고 봄이 왔다. 6학년이 된 하준은 더 이상 뒤에서 움츠린 아이가 아니었다. 공부는 반에서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은 그를 조용한 리더라고 불렀다. 그러던 중 보육원 원장님이 하준을 따로 불렀다. 하준아, 이리 와 보거라. 원장실 한켠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뭔가 두툼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원장님은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내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내 생부가 누구인지 우리가 아직 정확히는 몰라. 그런데 예전 CCTV 자료를 정리하다가 내가 처음 보육원에 들어오던 날 검은색 벤츠 차량이 근처에 멈췄던 기록이 있어. 운전자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 번호판 우리 보육원 후원자 명단에 있는 병원의 등록번호와 같더구나. 하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게 키다리 아저씨일까요? 원장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때로는 답을 아는 것보다 왜 그 답이 지금까지 숨겨졌는지를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은 오래도록 하준의 머릿속에 남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또 하나의 기록을 수첩에 남겼다. 오늘 나는 내가 누군지 다시 생각했다. 그리고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지를. 봄이 깊어지자 교정엔 벚꽃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하준은 여전히 매일 아침 제일 먼저 일어나 수첩을 펼쳤고 밤에는 그날의 기록을 남겼다. 수첩은 어느덧 세 번째였다. 첫 장에는 여전히 키다리 아저씨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너의 오늘은 내일의 의사를 만든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후원자 이상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가 누구일까? 왜 내게만 편지를 보내는 걸까? 왜 얼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 그 사람이 내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머릿속에서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하준은 보육원의 기록실로 갔다. 거기엔 오래된 서류, 사진, 영상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처음 보육원에 들어온 날의 CCTV 기록을 찾기 시작했다. VHS 테이프를 한 장, 또 한 장 확인하던 중 1992년 2월 17일이라는 날짜가 눈에 띄었다. 그날은 자신이 하늘봄 보육원에 들어온 날이었다. 테이프를 재생하자 흐릿한 흑백 화면 속에서 작은 아이가 담요에 쌓인 채 보육원 입구 앞벤치에 놓여 있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단지 아이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잠시 후 화면 오른편으로 한 대의 검은색 차량이 멈췄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누구도 내리지 않았다. 몇 분간 정차해 있던 차량은 조용히 후진하더니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차량의 번호판은 흐릿하게 보였지만 끝 숫자가 0707이라는 건 분명했다. 그 숫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다. 하준은 곧장 원장실로 가 물었다. 원장님, 혹시 우리 후원자 명단에 0707이 들어간 차량 소유자 있나요?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준호 박사님이야. 강북서울병원 심장내 과장이자 우리 보육원 장기 후원자이지. 지금까지도 꾸준히 후원해 오고 계시고. 이준호. 그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지 않았다. 왜일까? 그 이름에서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어릴 적 어렴풋이 본 얼굴 하나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하준은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오래된 목걸이를 꺼냈다. 작은 은목걸이 안쪽에는 여전히 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뒷면에는 흐릿한 이니셜이 있었다. J.H.L. 이준호 박사의 이름과 완벽히 일치했다. 하준은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 사람일까? 정말 그가? 하지만 왜 자신을 보육원 앞에 두고 갔던 걸까? 왜 직접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걸까? 왜 10년이 넘도록 얼굴 한 번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자신을 지켜봐 주었을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그 안에서 하준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감사함과 혼란, 기대와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동안의 편지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언젠가 내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문장들이 이젠 다른 의미로 들렸다. 하준은 그날 밤 편지를 쓰지 않았다. 수첩도 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눈을 감은 채 이불을 덮고 누웠다. 마치 세상 모든 질문들이 덮쳐오는 듯한 밤이었다. 다음 날 그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고 집중도 되지 않았다.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혼자 앉아있는 그를 담임 선생님이 찾아왔다. 하준아, 무슨 일 있니? 요즘 내가 조금 달라 보여.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선생님은 가족이란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은 놀란 듯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가족은 함께 피를 나눈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책임지고 사랑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닐까? 그 말은 하준의 마음에 조용히 가라앉았다. 사랑을 선택한 사람. 그가 바로 키다리 아저씨였다. 하준은 그날 밤 오랜만에 수첩을 펼쳤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다. 진실이 아플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 알았다. 하지만 그 진실이 사랑에서 시작됐다면 나는 끝까지 마주할 용기를 갖고 싶다. 하준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군 입대를 결심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 의대 진학을 꿈꾸고 있었지만 입시 준비를 위한 비용은 턱없이 부족했고 더 이상 보육원에 기대기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몸이 힘든 건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제 마음은 단단해졌으니까요. 입대 전 마지막으로 받은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는 이전보다 짧았다. 하지만 더 묵직했다. 이제 너는 내 발로 걸을 준비가 되었구나. 세상은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내가 가진 마음, 그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하다. 무엇이든 견딜 수 있을 거야. 하준은 그 편지를 접어 속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편지를 받지 않았다. 백골 부대가 위치한 강원도 최전방.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와 눈보라 속에서도 하준은 묵묵히 훈련을 받았다. 체력은 강하지 않았지만 인내심만큼은 누구보다도 강했다. 정하준 이병. 속도 늦습니다. 분대장의 고함이 눈보라 속을 뚫고 날아왔다. 그날은 야간 산악 행군이 있던 날이었다. 기온은 영하 28도, 바람은 뺨을 날카롭게 베었다. 하준은 무게 20kg가 넘는 군장을 메고 눈 덮인 산길을 걷고 있었다.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체온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었다. 후. 입김이 허공에 사라졌다. 다리 감각은 이미 무뎌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감각을 잃었다. 그렇게 걷던 중 그의 발이 갑자기 눈에 미끄러지며 작은 골짜기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쿵. 머리를 살짝 부딪히며 하준은 하얀 눈 속에 묻혔다. 몸을 일으켜보려 했지만 팔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주변은 고요했고 눈보라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큰일이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눈꺼풀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 순간 멀리서 들리는 듯한 목소리 하나가 귓가를 스쳤다. 하준아. 분명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 너무 익숙하고 너무 따뜻한 목소리였다. 하준아, 일어나. 너는 여기서 끝날 아이가 아니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키다리 아저씨였다. 눈 속에 누운 채 하준은 손을 5단으로 넣어 속주머니를 찾았다. 오래전 그 편지가 아직도 그 안에 들어있었다. 축축해진 종이를 꺼내 가슴 위에 올려두었다. 그렇게 몇 분, 혹은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랐다. 눈은 점점 더 내려왔고 세상은 조용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그의 심장은 아직 미세하게 뛰고 있었다. 이쪽이다. 이쪽에 누가 있어. 멀리서 들려온 구조대의 목소리. 그리고 빠르게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정하준 이병 발견. 생존 확인. 하준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흐릿한 조명, 따뜻한 온기, 그리고 구조대원의 얼굴이 보였다. 살았어. 이 친구, 버텼어. 그는 구급 헬기로 이송되어 부대 내 의무대에 도착했고 심한 저체온증과 경미한 뇌진탕 판정을 받았다. 의무대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그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창밖엔 아직도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뭐였을까? 정말 꿈이었을까? 다음 날 의무병이 그의 개인 물품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 속엔 축축해진 하지만 글자가 그대로 남아있는 편지 한 장이 있었다. 그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다.
내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너를 믿는다. 내가 넘어진 날에도 너는 배운다. 그리고 다시 일어날 거다. 그 문장들이 이제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그것은 존재 그 자체였다. 며칠 후 부대장은 하준에게 말했다. 이병 정하준. 자네 살아 돌아온 것 자체가 기적이라네. 그리고 내 동기들이 전부 내 얘기만 하고 있어. 자네가 우리 부대의 자랑이야. 하준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아저씨, 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제대 후 하준은 서울로 돌아왔다. 겨울은 끝나가고 있었고 봄이 오고 있었다. 그는 첫 번째로 향한 곳이 있었다. 보육원 뒷마당, 녹슨 붉은 우체통 앞이었다. 오랜만에 그 안에 편지를 넣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저는 하준입니다. 죽을 뻔했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저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편지를 넣고 우체통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그리고 그날 밤 수첩의 새 페이지에 적었다. 죽음 앞에서 들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했다. 제대한 하준은 서울로 돌아온 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책상이었다. 조금은 삐걱거리는 책상이었지만 그 위에는 수험서와 노트, 형광펜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다. 보육원에서 마련해준 작은 독서실 공간. 누추했지만 하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전쟁터였다. 그는 수능을 준비하고 있었다. 목표는 단 하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건 어쩌면 불가능에 가까운 꿈이라는 것을 하준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다. 하루에 16시간씩 책을 읽고 문제를 풀고 암기했다. 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20살. 남들보다 두세 걸음 늦게 시작한 인생이었다. 하지만 그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늦게 출발해도 끝까지 가면 그게 이기는 거야.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이며 하루하루를 쌓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제대 전 보관해둔 키다리 아저씨의 마지막 편지였다. 그 편지를 펼치자 손글씨가 선명하게 살아났다. 하준아, 너는 더 이상 내가 지켜줘야 할 아이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할 사람이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정말 힘들어질 땐 기억해줘. 누군가는 여전히 너의 편이라는 걸. 그 말은 마치 먼 미래에서 도착한 시간 여행자 같은 느낌이었다. 당장은 필요 없었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읽게 될 문장이었다. 그리고 그 언젠가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수능 시험 당일 하준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주머니에는 행운의 동전, 그리고 작게 접은 키다리 아저씨의 편지가 있었다. 시험장은 고요했다. 긴장감이 팽팽했고 펜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하준은 첫 교시부터 문제에 집중했지만 예상과는 다른 유형, 낯선 어휘, 그리고 점점 어두워지는 시야에 당황하기 시작했다. 수학 시험에서 실수를 연달아 하며 머릿속은 하얘졌고 마지막 과학탐구 과목에선 시간 부족으로 몇 문제를 찍고 말았다. 시험이 끝난 순간 하준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끝났다. 한겨울의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가슴속이었다. 보육원으로 돌아온 그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수첩도 열지 않았고 편지도 쓰지 않았다. 그는 모든 걸 멈춘 듯 보였다. 원장님이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하준아, 괜찮니? 죄송해요. 다 실패했어요. 실패라니. 뭘 실패했다고 말하니? 그 사람, 아저씨요. 저한테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 믿음에 보답 못했어요. 원장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조용히 하준 곁에 앉았다. 하준아, 진짜 믿음은 내가 넘어졌을 때 지켜보는 것이다.
너를 단 한 번도 밀지 않고 다시 일어날 걸 아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은 하준의 심장을 천천히 두드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수첩을 다시 열었다. 한 줄만 적었다.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며칠 후 하준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이번에는 목표를 바꿨다. 의대는 여전히 꿈이었지만 그보다 먼저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다. 다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공식을 정리했다. 자신이 약했던 과목을 하나하나 복기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으로 커다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고 발신지도 비어 있었다. 상자 안에는 따뜻한 회색 코트 한 벌, 무릎 담요, 그리고 작은 손편지 하나가 있었다. 겨울은 견디는 계절이다. 봄은 반드시 온다. 나는 내가 다시 피어날 것을 안다. 그 글씨체는 너무나 익숙했다. 그 순간 하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다. 그는 서랍 깊은 곳에 넣어뒀던 오래된 목걸이를 꺼냈다. 정자 이니셜과 함께 희미하지만 빛나는 글자 JHL. 그 이름을 가슴속으로 부르며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저 다시 시작할게요. 그날 이후 하준은 새벽 독서실의 단골이 되었고 하루하루를 다시 쌓아갔다. 비록 세상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힘이었다. 정하준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최종 합격했을 때 보육원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고 원장님은 아무 말 없이 하준의 등을 세게 두드렸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넌 해냈구나. 이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야. 하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저 오래전 마음속에 새겼던 약속 하나만을 떠올렸다. 세계 최고의 의사가 되겠다. 입학 후 첫 학기는 정신없이 지나갔다. 기초의학, 해부학, 생리학, 수많은 용어와 시험, 과제들 사이에서도 하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책상 한켠엔 늘 한 권의 수첩이 놓여 있었다. 거기엔 하루하루의 다짐, 생각, 그리고 잊고 싶지 않은 말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병원 실습이 시작되었다. 의대생으로서 처음 환자를 마주하는 순간 하준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정하준 학생, 오늘은 소화기내과 응급실에 배정됐습니다. 실습 첫날 그는 긴장된 얼굴로 하얀 가운을 입고 응급실로 들어섰다. 환자들로 가득한 공간, 날카로운 기계음, 바쁘게 오가는 의료진들. 그 속에서 하준은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켰다. 그러던 오후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중년 남성 한 명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왔다. 이 환자, 만성 알코올성 간경변증, 혈압 불안정, 혼수 상태에 가까움. 하준은 자동적으로 환자의 얼굴을 살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다. 강민재, 초등학교 시절 도시락을 차고 조롱하며 고아 새끼라며 웃던 그 얼굴. 지금은 부은 얼굴, 캥한 눈, 말라버린 팔뚝. 모든 것이 무너진 한 남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다. 담당 교수는 말했다. 이 환자는 보호자도 없고 신원도 불명확해. 응급 조치하고 병실로 옮겨 관찰해야 해. 하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민재의 곁을 지켰다. 수액을 갈고 바이탈을 확인하고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옆에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민재는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엔 하준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너, 정하준?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이런 데서 널 보게 될 줄이야. 긴 침묵. 그리고 민재가 조용히 물었다. 날 간호해? 하준은 조용히 대답했다. 당신도 환자니까요. 내가 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 안 나? 기억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간호하고 싶습니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다. 며칠 후 민재는 상태가 안정되어 퇴원 준비를 하게 되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준을 찾아왔다. 나 진심으로 미안하다.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한때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저를 미워하지 않고 믿어줬기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하준, 넌 진짜 대단한 놈이야. 민재가 병원을 떠난 후 하준은 수첩에 또 한 줄을 적었다. 과거를 용서한다는 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썼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 저는 저를 괴롭혔던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을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을 하며 제가 진짜 의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고치는 것만이 아니라 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며 하준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의과대학 4학년 여름방학. 정하준은 보육원 자원봉사를 위해 하늘봄으로 돌아왔다. 한때 자신의 집이었던 곳,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뿌리 같은 공간이었다. 그날 오후 원장님은 하준을 기록실로 불렀다. 아이들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었다.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정리해두려 했는데 오래된 자료가 너무 많아서 말이야. 너처럼 꼼꼼한 아이가 도와주면 좋겠구나. 하준은 서랍 깊숙이 쌓인 상자들을 꺼내 하나하나 분류하기 시작했다. 아이들 입소 서류, 후원 기록, 우편물 목록. 그러다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겉면에는 익숙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정하준에게 전달하지 않음. 하준은 멈칫했다. 그 필체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키다리 아저씨.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장의 편지지가 있었다. 하얀 종이 위 잉크가 약간 번져 있었고 글씨는 평소보다 약간 흔들리고 있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준아, 이 편지를 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다. 너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나는 그곳에 있었다. 멀리서 내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너무도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너무 미안했다. 하준은 순간 숨을 멈췄다. 그날 졸업식 뒤편에서 느꼈던 시선 하나가 떠올랐다. 그때는 그냥 착각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었다. 편지는 계속되었다. 내가 너에게 직접 다가갈 수 없었던 이유는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어릴 때 부모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물러났다. 하지만 물러난 자리에서도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준은 손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다. 종이가 떨렸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내가 자라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내가 공부할 때, 시험에 떨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때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너에게 나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다. 이 편지도 결국 보내지 못한 채 남겨둔다. 그날 너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는 순간 나는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다. 편지는 마지막 문장으로 끝을 맺었다. 언더라인 쌓인 하준아. 혹시 언젠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그땐 너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는 내가 평생 가장 사랑했던 존재였다. 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었지만 너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내 키다리 아저씨, 이준호 언더라인 사인. 이름, 이준호. 하준은 숨을 삼켰다.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토록 오랫동안 궁금했던 이름. 의심했지만 확신할 수 없었던 존재.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문자로 자신의 가슴을 꿰뚫고 있었다. 하준은 편지를 내려놓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다. 감사, 분노, 슬픔, 안도감. 왜 그랬을까? 왜 그는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숨겼을까? 왜 단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동시에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사랑해줬을까? 보이지 않는 손길로 20회 가까이. 그 밤, 하주는 오랜만에 수첩을 꺼내 한 장을 펼쳤다. 그리고 손글씨로 적었다. 누군가의 사랑은 때론 너무 아파서 가까이 올 수 없다는 걸 오늘 알았다. 그 사람은 멀리 있었지만 내 안에 가장 깊숙이 있었다. 며칠 후, 하주는 서울 강북의 한 대형 병원을 찾았다. 그 병원, 바로 이준호 박사가 근무하던 곳이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정보 게시판에 붙은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심장내과 이준호 교수, 건강 사유로 휴직 중. 하주는 조심스럽게 간호사에게 물었다. 이준호 교수님,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답했다. 말기 암 판정을 받고 지금은 호스피스 병동에 계십니다. 혹시 가족이신가요? 하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족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후, 정하주는 오래된 주소 하나를 꺼내 들었다. 하늘봄모유원의 옛 직원이 몰래 남겨둔 정보. 부산시 사하구동, 전은경. 그 이름, 하준의 생모였다. 십수년 전, 이름조차 잊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6살이던 겨울, 춘천역 대합실에 홀로 남겨졌고,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편지 속 이준호의 고백 이후, 하주는 자신의 과거를 잊는 그대로 마주하고 싶어졌다. 이준호. 그는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아버지 이상으로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피를 나눈 진짜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주는 주말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매서웠다. 지도에 찍힌 주소를 따라 좁은 골목을 지나자 낡은 연립주택 앞에 도착했다. 문을 두드렸다. 몇 번의 침묵 끝에 문이 열렸다. 허름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는 희끗했고 눈가는 깊이 꺼져 있었다. 그녀는 낯선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누구세요? 하주는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정하준입니다. 전은경 씨 맞으신가요? 여성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입술이 떨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하준이?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아이입니다. 여성은 문을 붙잡은 채 주저앉았다. 그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준아, 제발. 그녀는 손을 뻗어 하준의 손을 잡으려 했다. 하지만 하준은 물러섰다. 왜 버리셨어요? 당신은 저를 어떻게 그렇게. 전은경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그땐 살 수가 없었어. 남편은 날 때렸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쳤고 당신을 데리고 도망칠 용기가 없었어. 나도 그날 이후 매일 지옥 속에 살았어. 하주는 침묵했다. 그녀의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고백이 자신의 고통을 지워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 한 번도 찾지 않으셨어요? 전은경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찾았어. 몇 번이나. 그런데 그때마다 널 볼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 그리고 어느 순간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지. 하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그 진심은 너무 늦게 도착한 것이었다. 저는 이제 괜찮아요. 누군가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어머니는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전은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게 누구니? 이준호 교수님이에요. 저에게 매달 편지를 보내주시고 아무 조건 없이 믿어주신 분입니다. 그 말에 전은경은 얼굴을 감싸 안고 울기 시작했다. 그분, 나도 알고 있어. 하늘봄에 후원하셨다는 얘기 들었어. 그분, 혹시. 하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이 저를 입양하고 싶어 하셨던 적도 있었대요. 하지만 끝내 하지 않으셨죠. 그냥 평생 그림자처럼 제 곁에 계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전은경은 흐느끼며 말했다. 하준아, 날 용서해 줄 수 있니? 비록 내가 어머니 역할을 못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이야. 하준은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수많은 기억이 떠올랐다. 혼자 울며 잠들던 어린 날들, 도시락을 차이고 조롱받던 날들, 그리고 키다리 아저씨의 따뜻한 편지들.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 시절의 저도 이제는 잊지 않으려 해요. 그게 제가 살아온 증거니까요. 전은경은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그래야 넌 온전히 너로 살 수 있겠지. 하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는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사랑은 누가 낳았느냐보다 누가 지켜봤느냐로 남는 거예요. 그날 밤 하준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 창밖으로 바다가 펼쳐졌다. 파도는 쉼없이 밀려왔다가 밀려나갔다. 그 물결처럼 그의 감정도 밀려왔다가 흩어졌다. 그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을 적었다. 피는 인연을 만들지만 마음은 그 인연을 이어가는 법이다. 서울 강북 호스피스 병동 3층, 오후 4시 30분. 정하준은 천천히 병동 복도를 걸었다. 손엔 준비해온 작은 편지와 오래된 목걸이가 들려 있었다. 가슴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준호 교수님께선 의식이 깨어 계신 시간이 짧습니다. 말씀은 거의 못하시지만 눈빛으로 반응은 하세요. 지금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가족입니다. 병실 문이 열렸다. 은은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산소기계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울렸다. 침대 위, 이준호는 몹시 야위어 있었다. 피부는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지만 평온한 얼굴이었다. 하준은 조용히 다가가 의자에 앉았다. 숨을 들이쉬고 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니, 이젠 그렇게만 부르면 안 될 것 같네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이준호의 손을 잡았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미세하게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저예요. 정하준. 아저씨가, 키다리 아저씨가 매달 편지 써주시던 그 아이. 잠시 후 이준호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다. 그리고 서서히 눈이 열렸다. 하준과 눈이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 눈엔 분명히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하준은 웃으며 말했다. 저 이제 의대 4학년이에요. 곧 인턴 시작해요. 아저씨가 매일 해주던 말처럼 이젠 제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사람이 되었어요. 이준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입술이 천천히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하준은 그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아저씨, 그동안 왜 안 나타나셨어요? 왜 그렇게 멀리서만 계셨어요? 이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준은 주머니에서 작은 목걸이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거 기억하시죠? 제가 보육원에서 항상 목에 걸고 있었던 거예요. 뒤에 이니셜 J.H.L. 바로 아저씨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이준호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피어났다. 하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처음엔 왜 나를 버렸냐고, 왜 숨었냐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아저씨가 나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는 가슴속 편지를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다. 이건 오늘 아침에 쓴 편지예요. 원래 말로 하려고 했는데 혹시나 못하게 될까봐 읽어드릴게요. 하준은 편지를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아저씨, 당신은 제게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으셨죠. 그 대신 매달 편지를 보내주셨고 제가 힘들 때마다 어딘가에서 지켜봐 주셨죠. 그게 저는 더 깊은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날 믿어주고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오늘 제 입으로 처음 말할게요. 아저씨, 당신은 제 아버지입니다. 하준은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읽으며 눈을 감았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말에 이준호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쪽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여 하준의 손을 가볍게 눌렀다. 그것은 분명한 반응이었다. 하준은 이준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우린 서로를 충분히 느끼고 있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준호 교수님, 지금 안정된 상태세요. 그래도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하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병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제가 좋은 의사가 되는 모습 꼭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언젠가 당신 이름을 세상 앞에 자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병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용한 햇살과 아들의 말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하준은 수첩에 한 줄을 적었다. 당신은 평생 한 번도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당신의 존재로 이름을 배웠다. 서울대학교병원 졸업식 날. 정아준은 하얀 가운을 입고 단상 앞에 섰다. 모든 졸업생이 하나씩 이름을 호명받고 가족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준은 혼자였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가족석에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외롭지 않았다. 그의 가슴 안에는 언제나 누군가가 있었다. 졸업식이 끝나고 병원 내 콘퍼런스홀에서 진행된 졸업생 대표 연설에 정아준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그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갔다. 조명이 얼굴을 비췄고 수백 명의 눈동자가 그를 향해 있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아준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생으로 오늘 제 인생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잠시 내려놓았다. 그리고 관객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부모님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어릴 적 제 존재는 작고 흔들렸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절 제게 편지를 보내주시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러달라 하셨습니다. 매달 한 장의 편지, 짧은 응원, 때론 조언,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담긴 글.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종이를 꺼내 보였다. 시간에 바래고 모서리가 다른 그 편지. 이 편지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준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얼마 전 저는 그분을 만났습니다. 말기암으로 병상에 누워 계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가족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마무리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 모든 시작은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하준은 잠시 침묵한 뒤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이준호 교수님. 당신은 제 인생의 영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순간 객석에서 조용히 박수가 터져나왔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커지며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날 이후 병원 내 게시판에 한 편의 기사가 붙었다. 보육원 출신 졸업생 정아준, 키다리 아저씨의 실체를 밝히다. 숨은 후원자 이준호 교수 재조명. 그리고 이어지는 반응. 누군가는 감동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그 이야기로 다시 삶을 돌아보았다. 며칠 뒤 하준은 이준호의 묘를 찾았다. 작은 산 중턱, 나무 사이에 자리 잡은 소박한 묘지, 비석 앞에 꽃 한 다발과 오래된 수첩 한 권을 놓았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저 오늘부터 진짜 의사가 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았다. 산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누군가가 대답해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며칠 후 정아주는 첫 근무지인 지방의 작은 병원으로 내려갔다. 이름 있는 병원도 서울의 대형 병원도 아니었지만 그는 그곳을 선택했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 시절에 나 같은 아이들이 가장 쉽게 포기당하는 곳에서 가장 먼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준은 진료실 문에 붙은 명패를 바라보았다. 정하준 내과 의사.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키다리 아저씨가 되어주세요. 하준은 웃으며 메모지를 살짝 만졌다. 그리고 문을 열고 첫 번째 환자를 맞았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인생에 첫 번째 편지를 쓰기 시작한 사람이었다.